증권 전광판 위에서 치솟는 숫자들의 화려한 먼지 아래, 금고 속에 은밀히 보관된 금괴들의 유혹적인 빛 사이에서, 그리고 새로 발표되는 차가운 세금 공지들 아래에는 모든 것을 조용히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주식의 파도를 쫓고 금 가격의 광풍에 뛰어들며 세금 정책 앞에서 몸을 웅크린다. 마치 각각이 서로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체스판 위에 놓인 말들일 뿐이다. 그리고 그 판에서 가장 뛰어난 플레이어는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있는 힘. 당시 국면까지 다시 써내려갈 수 있게 결국 하나의 중심으로 수렴하는 그곳으로, 누구도 말해주지 않은 진실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이곳에서는 사회가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드러난다. 단순한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아니다. 금 가격은 다 금융 권력, 자금 흐름의 통제, 거시적 계산이 이 자산의 진짜 가치를 결정한다. 플로링 일부 경제권에서 금은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다. 자금 흐름을 통제하고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며 국가의 보이지 않는 통화 정책을 비추는 거울이다. 첫째, 왜 이런 경제들에서는 국내 금 가격이 세계 금 가격보다 지속적으로 훨씬 높은가? 자유로운 시장이라면 금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플로링 차이는 빠르게 해소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일북삼 추에서 국내 금 가격이 세계 가격보다 크게 높은 상태가 시카시 수년 동안 정상처럼 유지된다. 그 핵심 이유는 국가가 금 공급을 통제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금 수입을 통제하거나 독점하면 FK 공급을 조절해 원하는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 금 수입이 완전히 개방된다면 공급은 늘고 국내 금 가격은 빠르게 하락해 세계 가격에 근접하게 된다. 발개대로 공급이 조여지면 금은 희소자산이 되고 가격은 계속 오르며 세계 수급 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금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건 역시 아예 자연스럽게 조정되지 못하게 만든다. 금이 외부로 흘러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내 금 시장은 자연 법칙이 아닌 정책에 의해 설계된 시장으로 변한다. 금뿐만이 아니다. 이런 경제들에서는 환율 역시 엄격하게 관리된다. 환율이 완전히 자유롭게 움직인다면 자국 통화가 약세를 보일 때 세계 금 가격을 환산한 국내 금 가격은 더 크게 뛰어오를 것이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환율을 통제하면 금 가격은 세계 시장과 분리된 독립적인 가격 구간에 갇힌다. 그 구간에서 금은 더 이상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 통화 정책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일종의 그림자화폐가 된다. 둘째, 국가는 왜 이렇게 금을 통제하는가? 금은 단순한 안전자산이 아니다. 일부 경제에서는 자본 유출을 막고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는 자금 조절 장치로 활용된다. 만약 국내 금 가격이 세계 가격과 같다면 사람들은 금을 쉽게 사서 엠비업적이고 빠르게 자산을 해외로 옮길 수 있다. 하지만 국내 금 가격이 세계 가격보다 지나치게 높다면 금을 통해 자산을 해외로 옮기려는 사람은 상당한 가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 가격 차이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세금처럼 작동해 자본 이동을 비싸고 매력 없게 만든다. 다음 목표는 자금을 다시 은행 시스템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금 가격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사람들은 금을 보유하는 대신 은행에 돈을 맡길지를 고민하게 된다. 그 결과 금융 시스템은 안정적인 유동성을 유지한다. 여전히 금을 보유하는 사람들은 매수와 매도 가격 차이라는 큰 위험을 떠안게 되고 금은 단기 투기 수단이 되기 어려워진다. 만약 국내 금 가격이 세계 가격과 비슷하다면 대형 투기 세력은 쉽게 파도를 만들고 시장을 조작하며 금융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극에근이 공장은행이 공급을 제한해 금 가격은 훨씬 어려워진다. 가격 차이가 금의 매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금 가격은 더 이상 단순한 수요와 공급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경제 정책의 신호다. 국내 금 가격이 세계 가경상적으로 상승할 때 그것은 종종 통화 정책이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는 신호다. 특히 경제에 풀리는 돈이 늘어날 때 더욱 그렇다. 그것이 바로 통화 완화 정책이다. 정부가 경제를 자극하고 싶을 때 돈을 더 풀고 금리를 낮추며 통화 가치는 약해지고 사람들은 금으로 몰려간다. 이때 금 가격은 마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로 급등한다. 금은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구조 개편이나 경제 방안 역시 자금 흐름을 바꿀 수 있다. 말지가금이 금에서 부동은 주식, 공공투자로 이동하면 금 가격은 정체되거나 소폭 조정된다. 반대로 구조조정이 느리거나 효과가 없으면
금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마이 오히려 더 오를 수 있다. 한 경제가 정전반적인 재정 전략을 조정하는 시기에는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도 금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 이는 정책 당국이 KR 금 가격을 경제 과도기의 신호로 그대로 두고 있다는 뜻일 수 있다. 중앙은행이 정말로 금 가격을 낮추고 싶다면 추입 규제를 완화해 가격 차이를 깨트릴 수 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음 질문이 남는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첫 번째 시나리오. 통화 공급 정책이 계속 유지된다면 시중 자금은 더욱 넘쳐나고 인플레이션 우려는 커지며 금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은행 금리가 더 내려간다면 자금은 더욱 강하게 금으로 몰리고 또 한 번의 상승 국면이 만들어진다. 두 번째 시나리오. 중앙은행이 금 가격을 식히고 싶다면 금 수입 정책을 완화하면 된다. 수입이 늘어나면 공급이 증가하고 가격 차이는 빠르게 줄어든다. 하지만 이 선택에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 금이 지나치게 유입되면 자금이 은행 시스템을 떠나 유동성이 줄어들고 금융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 시나리오. 경제가 진정으로 회복된다면 금 가격은 점차 스스로 조정된다. 자금이 부동산, 주식, 실물 경제로 돌아가면 금의 매력은 약해진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회복 속도가 느리다면 금 가격은 오랜 기간 높음을 유지할 수도 있다. 결론은 하나다. 금은 초보자를 위한 게임이 아니다. 국내 금 가격은 단순히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통화 정책, 재정 정책, 그리고 자금 흐름을 통제하는 메커니즘에 깊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금 가격의 격차는 정부가 자본 흐름을 조절하고 시장을 통제하며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경제, 정치적 도구가 된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돈을 푸는 것, 혹은 금 수입을 조이거나 완화하는 것만으로도 판세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이 게임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쪽은 항상 중앙은행이다. 이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금 가격을 단순한 숫자로 보지 않게 된다. 그것은 한 경제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 세금도 마찬가지다. 세금은 소수만이 진정으로 이해하는 고도의 예술이다. 그것은 단순히 국가가 돈을 걷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금융 행동을 조종하는 방식이다. 항상 거탄 금지 법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세금표 안에 몇 개 숫자만 조정해도 특정 분야의 압력을 조금만 더하거나 덜어도 수억 명의 자금 흐름과 사고방식은 자연스럽게 바뀐다. 어떤 분야의 세금이 낮아지면 자금은 순식간에 몰려든다. 반대로 세금이 올라가면 자금은 빠져나가고 그 뒤에는 억제된 영역만 남는다. 주택세금을 낮추면 부동산 시장은 쉽게 과열된다. 특별 소비세를 올리면 사람들은 스스로 소비 습관을 조정한다. 그 결과 자금은 앉는 이정표에 이끌리는 군중처럼. 버시적으로 보면 세금은 사회 전체의 자금 흐름을 재조향하는 도구다. 자금이 민간에 과도하게 쌓이면 물가는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자금이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군에 몰리면 자산 버블이 형성된다. 자금이 국경 밖으로 빠져나가 외화로 전환되거나 해외 투자로 이동하면 금융 시스템은 통제 불능의 위험에 직면한다. 그래서 정부는 세금을 하나의 밸브처럼 사용한다. 때로 대둔 돈을 빨아들이고 때로는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낸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자짐자 목적은 무엇인가? 자금을 국내 시스템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다. 스테이 대규모 이해 집단이 통제하기 어려운 자산을 과도하게 축적하지 못하게 하고 금과 외화가 자유롭게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경제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호수와 같다. 특히 강한 외화가 지나치게 빠져나가면 경제는 유동성이 고갈되고 맹점점 통제를 잃게 된다. 간접세, 자본 통제, 해외 투자 제한 같은 장치는 돈을 연못 안에 붙잡아두기 위한 장벽이다. 외부 충격으로 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 이는 글로벌 금융이 항상 설치해두는 위기 함정을 피하는 방식이다. 둘째, 세금은 사람들의 행동을 조절하는 데 사용된다. 정부는 당신에게 돈을 쓰지 말라고 직접 금지하지 않는다. 대신 사회가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돈을 쓰게 만든다. 만약 개인이 완전히 자유롭게 소비하고 투자하고 투기한다면 시스템은 빠르게 혼란에 빠질 것이다. 부동산세,
금융거래세, 소비세 같은 도구를 통해 정부는 조용히 자금을 우소이가 높은 영역으로 유도한다. 소비를 자극해야 할 때는 세금을 낮춘다. 투기를 억제해야 할 때는 양도세와 자산세를 올린다. 자금 유출을 막아야 할 때는 외환 정책을 강화한다. 이 모든 것은 경제 기계가 매끄럽게 돌아가도록 하고 아래에서 터질 수 있는 불안을 막기 위함이다. 셋째, 정사이클을 통제된 방식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다. 영원히 성장하는 경제도 없고 영원히 침체되는 경제도 없다. 영원히 침체되는 경제도를 두면 자크 자산 버블은 통제를 벗어나 팽창하고 혹은 장기 침체로 이어져 사회 불안과 자금 권력의 붕괴를 초래한다. 그래서 국가는 삼금, 금리, 통화 공급과 회수라는 도구로 경제의 호흡을 조절한다. 성장을 자극할 때는 세금을 낮추고 금리를 내리고 신용을 풀어 차입과 소비를 장려한다. 반대로 속도를 늦추거나 자산 재분배를 준비할 때는 세금을 올리고 금리를 높이며 신용을 조이고 자금을 회수한다. 이러한 의도적인 조정 속에서 기업과 개인의 행동은 단계별로 유도된다. 어떤 때는 소비를 강요받고 어떤 때는 저축을 강요받으며 위기 속에서는 자산을 내다 팔도록 몰리기도 한다. 그래서 경제는 자연스럽고 완전히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는다. 붕괴를 막기 위해 항상 통제된 범위 안에서 진동한다. 세금은 단지 지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프로세큐트는 군중의 기대와 금융행동을 형성하는 정교한 도구다. 당신은 세금이 단순히 국가의 수입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세금은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고급 예술이다. 정책 설계자들은 이가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세금표의 숫자 몇 개만 바꿔도 사이의 기대는 블랙잭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당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하는가? 꼭 그렇지는 않다. 세금 변화는 미래에 대한 이미지, 낙관, 비관, 흥분, 공포를 당신의 미래 속에 조용히 심어놓는다. 당신은 주체적으로 투자한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이미 짜여진 기대의 게임에 반응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경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에 참여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하나의 게임처럼 드러난다. 경제는 공정한 기계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시말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정교하게 설계된 게임이다.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규칙으로 이미 프로그램되어 있다. 이 규칙을 이해해야 한다. 시스템을 파괴할 수는 없다. 잘짜이짝 안에서 움직이느냐 아니면 그 흐름에 휩쓸리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시스템이 존재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주식시장은 단순한 투자처가 아니다. 자산을 합법화하고 위험을 개인 투자자에게 분산시키는 공간이다. 주식은 종종 부자의 게임이라 불린다. 수익성 때문만이 아니라 막 뒤에서 작동하는 방식 때문이다. 스기 게임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자. 첫째, 주식은 자금 합법화의 이상적인 도구로 여겨질까? 유동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돈은 쉽게 드나들고 그 출처는 거의 문제 삼지 않는다. 자산 가치는 크게 흔들린다. 주가는 짧은 시간에 수백 % 오를 수도 있고 그것은 시장 논리 안에서 정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환경에서는 재무 수치는 미화될 수 있고 기대는 부풀려지며 거래만 존재한 합법으로 간주된다. 진짜 출처는 끝까지 추적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투자처일 뿐 아니라 복잡한 거래층위를 통해 자금이 세탁되는 장터처럼 작동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주식시장을 만들고 유지하는가? 중역 중 하나는 비업 부채 압박을 덜어주는 것이다. 주식을 공개해 위험을 사회에 분산시키는 것이다. IPO는 기업의 재정 부담을 이전하는 도구가 된다. 기업 어려움에 처하면 긍정적인 정보, 부양 정책 또는 자금 투입으로 주가를 떠받칠 수 있다. 기업은 다시 자금을 조달한다. 많은 국간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고 대규모 자금이 합법적으로 시장에 들어오도록 길을 닦는다. 은행 예금의 가치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주식으로 이동하도록 유도된다. 그리고 그 돈은 시장 회전 속으로 다시 빨려 들어간다. 위기 시기에는 사람들에게 직접 돈을 나눠주기보다
금융시장에 자금을 투입해 자산 가격을 지키고 대기업을 구제한다. 정보와 자본력을 가진 대형 펀드는 뉴스와 기대, 실적 발표로 시장을 이끈다. 이익은 주로 엘리트에게 돌아간다. 나머지 위험은 뒤늦게 참여한 개인 투자자에게 전가된다. 그리고 사이클이 뒤집힐 때 그들이 대가를 치른다. 요약하자면 주식시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의 장소가 아니다. 부채를 팔고 위험을 분산하며 자금을 합법화하는 공간이다. 스기업은 상장을 통해 재정 압박을 해소하고 큰 돈은 합법적인 통로를 찾으며 개인 투자자는 반복되는 상승과 하락 속에서 가장 많이 소모된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대기업과 대형 그룹은 자주 구제하면서 많은 소기업의 파산은 방치하는가? 그 답은 임베라스멘트식 속에 있다. 대기업은 경제의 중추로 여겨진다. 하나의 대기업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떠받치는 핵심 연결고리다. 만약 한 대기업이 무너진다면 도미노 효과는 빠르게 확산된다.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 그 여파는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진다. 은행들은 막대한 대출을 제공했기 때문에 심각한 손실을 입게 된다. 국가는 주요 세수원을 잃게 된다. 대기업들은 보통 국가 재정의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강남자다들의 신뢰는 흔들리고 금융시장은 연쇄 붕괴의 위험에 놓인다. 송국가는 이런 시나리오를 허용할 수 없다. 그 대가는 구제금융을 위해 돈을 찍어내는 것보다도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대기업을 구제하는 것은 곧 국가 자신을 구제하는 일이기도 하다. 경제가 붕괴되면 권력 구조의 안정성 역시 위협받기 때문이다. 수익 느는 큰 기업 하나가 무너지면 노동시장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실업은 증가하며 사람들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급격히 떨어진다. 대기업이 도산하면 은행들은 수십억 달러의 대출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직면한다. 이 경우 국가는 연쇄 붕괴를 막기 위해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연쇄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반응의 끝에는 항상 하나가 등장한다.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평생 일해받은 월급도 한 번의 인플레이션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 있다. 당신은 직장이 있고 매달 월급을 받는다. 축하한다. 빨리 안심하지는 마라. 저축을 하면 인플레이션은 조용히 그 돈을 갉아먹는다. 집을 사면 은행은 이자를 계산해 당신이 수년 혹은 빚을 지게 만든다. 투자를 하면 당신이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항상 존재한다. 그렇다면 결국 당신은 부자가 되고 있는 걸까? 아니면 합법적으로 피를 빨리고 있는 걸까? 쓰라린가? 끝이 아니다. 그래서 가난할 때는 서로를 상처 주지 말라. 치유할 돈도 없기 때문이다. 기은 많은 경우 윤리보다 이익을 원한다. 열심히만 하면 회사가 알아줄 거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너무 낙관적인 것이다. 당신은 인사팀의 엑셀 시트 속 숫자에 불과하다. 매일 꾸중을 듣고 매일 압박을 받는다. 당신이 퇴사해도 FK 회사가 보상해야 할 것은 거의 없다. 야근을 불평 없이 하면 회사는 추가 인력을 뽑을 필요가 없다. 10년을 일해도 임금이 크게 오르지 않는 이유는 당신보다 더 싸게 일할 사람은 항상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자식 커리어를 쌓고 있는 걸까? 아니면 사장이 매년 차를 바꾸는데 기여하고 있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기업은 말 잘 듣는 직원을 좋아한다. 관리하기 쉽고 활용하기 쉽기 때문이다. 낮은 월급에도 묵묵히 일하고 해고가 두려워 이직을 못한다. 시키는 대로 하고 질문하지 않는다. 추가 교육도 필요 없고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는다. 야근에도 불평하지 않고 보너스가 깎여도 참아내며 인건비를 줄여준다. 큰 그림에는 관심 없고 자신의 작은 역할만 수행한다. 회사가 가장 좋아하는 직원은 회사의 매출과 이익에 호기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다. 결론은 매우 단순하다.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싼 값에 일할 사람이 부족할 뿐이다. 당신이 뛰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더 빨리 뛴다. 사회는 당신이 얼마나 지쳤는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에 관심 없다. 오직 요족할 수 있는지만 본다. 스스로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노동시장은 당신을 도태시킨다. 당신이 하지 않으면 밖에는 자신의 가치를 높일 줄 안다면 하싱턴은 선택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대체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시장은 사이클로 움직인다. 정점까지 올랐다가 바닥으로 내려가고 그 반복은 끝없이 이어진다.
사이클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꼭대기에서 사고, 링, 바닥에서 판다. 그 사이에서도 인플레이션은 조용히 다이브러이 짜낸다. 쟁긴 새 에너지를 짜낸다. 디스코글 크간다. 용렌 임금은 느리게 오르는데 집값은 폭등한다. 잘 저축할수록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진짜 산은 점점 더 멀어진다. 20년을 일해 집을 사지만 할부금을 하루라도 늦으면 은행은 몇 초 만에 그것을 가져간다. 지금 그렇다면 결국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당신은 성실히 일하지만 매년 차를 바꾸는 사람은 당상사다. 당신의 노력으로 회사는 성장하지만 이익은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는가? 당신은 부자가 되길 바라며 투자하지만 부자는 항상 당신보다 먼저 판다. 주잔을 온 세상에 퍼질 때 그때는 이미 큰 손들이 조용히 시장을 떠난 뒤다. 돈은 본질적으로 빚이다. 열심히 일할수록 당신의 빚은 더 커진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당신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도구다. 은행은 직접 돈을 만들지 않는다. 그들은 게임의 통제권을 쥐고 있을 뿐이다. 당신이 작은 돈을 맡기면 그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다. 당신 허리가 휘도록 빚을 갚고 그들은 꾸준히 이자를 챙긴다. 먹잇감이 되지 않으려면 수입만 늘리려 애쓰지 마라. 이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라. 오늘의 팟캐스트가 어떤 생각거리를 남겼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으로 숨겨진 진실과 함께해 주길 바란다. 그럼 이제 작별 인사를 전하며 다음 팟캐스트에서 다시 만나자.